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이 방송 오늘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상승미소의 위클리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지난번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공지를 했었죠. 매주 일요일마다 한 주간의 금융시장을 요약해보고 그 다음 주의 시장까지 예측해보자. 신문, 라디오 들을 필요 없다. 이 방송만 들면 한 주간의 금융시장이 요약이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방송입니다.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번 제가 퀴즈를 내드렸죠. 환율. 정답은 환율이었었는데 그때 약속한 대로 세계 미래보고서 2019 이 책 가장 먼저 환율이란 답을 맞춰주신 네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희님, 유재민, 서재석, 강승원님 모두 실명을 쓰신 분 같습니다. 밑에 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 메일 주소로 주소와 연락처 그래야 택배가 갑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이 책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북스에서 책을 쓰고 있는데요. 책 담당자가 편집했던 담당자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책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4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꼭 게시판이든 아니면 SNS든 서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미소 위클리 금융시장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 코스닥 코스피 차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7일이죠? 27일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약 1000포인트 넘게 5% 다우지수 5%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락이 있었죠. 27일 배당락이 돼서 약 2% 정도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2% 정도 오른 겁니다. 반면 그 붉은색의 코스닥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오른쪽 그 축이니까 보시면 올랐습니다. 배당락을 감안해도 사실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죠.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일주일 내내 크게 하락할 때 어쩌면 코스피가 단단히 버텨줘. 그나마 약보합 형태로 버텨준 그런 효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주체별 도대체 누가 주식을 많이 샀고 팔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그 성탄절 휴일이 있었죠. 그 빼고 4일에 그 거래일이 있었습니다. 거래일 4일 동안 외국인이 가장 큰 매수 주체였네요. 코스피에서 5,084억을 매수했고요. 반면 코스닥에서는 531억을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844억을 매수해서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 5,396억을 매수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매수했죠. 반면 가장 크게 매도했던 세력은 기관입니다. 코스피에서 4,723억, 코스닥에서 1,980억, 코스피 선물에서는 무려 2,000억을 매도해서 총 8,711억 원의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샀습니다. 코스피는 일부 팔았지만 코스닥과 선물에서 매수에 동참해서 총 3,527억을 매수했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그 연휴잖아요. 31일 장이 열리지 않고 1월 1일까지 토요일 포함해 약 4일간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공포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미국 시장의 상승에 대한 그런 기분에 취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도움을 받아서 일단 코스피의 대규모 매수 세력으로 진입했습니다. 다음 주, 새해 첫째 주에 이 트렌드라고 하는 이 추세가 이어질지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채권 시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 한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 11월 초에 2.25%의 고점을 찍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채권 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에 관계없이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937%,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러면 이 국채 시장에서 주 매수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게 주체별 채권시장 일주일 동안 주체별 매매 현황인데요. 외국인은 국채에서 1103억 원을 매도했고 반면에 통화안정증권이죠. 통한채라고 하는 통한증권에서 1312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국채에서 판 돈을 결과적으로는 통한증권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이거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국채에서 판 돈보다 통한채에서 산 돈이 많아서 일단 지난 한 주 외국인은 총 199억을 매수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왜 국채와 통한증권을 교체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현재 통화안정증권 1년 만기 금리는 1.83%입니다.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937. 그 다음에 5년 금리는 이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현재 통화채 금리나 5년이나 3년물 국고채 금리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한채에 가서 숨어 있는 것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장기채권, 10년, 5년 장기채권의 금리 하락 진행이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볼 만합니다. 현재 아무튼 외국인은 계속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었다는 점, 그 점은 뭐 부인할 수는 없죠. 자, 세 번째, 미국의 채권 금리입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도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12월 19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어느새 2.716%까지 많이 하락했어요.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보면 10년 만기 채권이 3%만 넘으면 사단이 날 줄 알았잖아요. 뭐 다 망한다 이러면서 주식시장도 실제로 2월 달에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3% 넘었다가 3.25%까지 그 정도 올라갔다가 어느새 다시 2.76%까지 빠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5%라는 걸 감안하면 장기금리가 무척 낮은 상황이죠. 장단기 금리가 거의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상에도 미국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만 해석해야 할까는 사실 의문입니다. 저는 이게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에 플러스해서 2019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스마트머니들이 배팅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정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가격에서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암시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다음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과 일주일 전에요. 1100달러당 1128원이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1115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1117.05원으로 끝났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환율의 모든 게 보여진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데 원화가 저렇게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단 원화를 안전자산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경상수지자 무역수지가 근래 뭐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얘기도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을 외국인들이 좋게 보는 건 아니냐. 즉 달러가 유입되는 만큼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즉 원달러 환율만 본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원달러 환율 하나만으로 판단해 볼 때 한국의 금융시장은 조만간 상당히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입니다. 공포지수라고 하죠. VIX. VIX의 지수는 최근 3일 동안의 주식시장 상승에 뭐 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5.36으로 지난 10월부터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그때부터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데 왼쪽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이게 2월달 다우지수가 한번 크게 하락했었죠. 한 2,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탑이었죠. 3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트에서 시장이 좀 안정되려면 변동성 지수가 그 지난 10월 이전처럼 15 정도 밑으로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안정되려면 차트상 보면 더블탑,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이 더블탑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쌍봉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고점, 두 개의 고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떨어지면 결국 하락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블탑을 기록하려면 변동성 지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지난 3일 동안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골드입니다. 상당히 진행이 빠르죠. 왜냐하면 뒤에 인터뷰가 정말 좋은 내용이 2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가 지난 12월 지금 약 2주 정도의 흐름인데요. 파란색 화살표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금리, 19일은 당연히 금리가 인상됐을 때인데 주식시장이 그때 크게 빠졌을 때입니다. 당일날 뭐 금리 인상에서 엄청 빠졌고, 이건 25일, 26일은 성탄절 전에 금요일, 뭐 월요일 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즉 주식시장이 빠질 때 금이 같이 하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금 그러면 안전자산 뭐 이래가지고 위험할 때, 뭐 공포감 있을 때 결국 금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근 일주일 모습만 보면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었고요. 주식시장이 대규모로 하락 반응할 때 같이 빠졌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금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면 금융시장이 리스크 온 모드잖아요. 위험을 좀 감수하는 평상시의 모습인데 금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저는 금을 항상 지난번 금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폐가치 훼손, 즉 금리를 인상할 시점에는 금은 떨어지는 거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을 때는 금 가격은 올라간다고 저는 항상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안전자산 선호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 거기다가 월달러 환율까지도 상당히 강세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안정적이고 마지막에 금 가격도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오름세다. 이것은 한편으로 2019년 페드가 지난 19일에 2019년에도 2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예시가 2019년에 혹시 틀려질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축거리는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 환율에서 주목할 만한 환율인데요. 크게 엔화하고 캐나다 환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화 환율이 최근에 강세였죠. 근데 그 엔화 환율은 제가 다음 주에
일본 경제, 일본 부채 문제의 동영상에서 그거 잠깐 언급할 테니 넘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건 캐나다 환율입니다. 2월 캐나다 환율의 고점에서 지금 현재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월 이후에 미국의 달러화는 강세가 아니라 이번 주에도 약세잖아요. 달러화가 약세고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인데 캐나다 달러는 달러화 강세 여부에 관계없이 저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 10월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은행권의 모기지를 최초로 구입해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즉 양적 완화를 한 거죠. 양적 완화를. 즉 현재 캐나다 달러의 환율만 보고 봐서는 캐나다 경제에 아마도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변수, 특히 캐나다 경제는 결국 부동산 버블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변수가 캐나다 경제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이게 그 신문에는 안 나왔을 것 같아서 제가 잘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금리를 올리는 미친 짓을 한다고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욕설까지는 아니고 비난을 했던 파웰 연준 의장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날짜는 컨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새벽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4일 그 오전인가 오후 되겠는데요. 전미 경제협의, 전미 US 뭐 이코노믹 협회인가 봅니다. 전미 경제협회에서 파웰 의장이 스피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파웰 의장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요. 옐런, 그다음에 버냉키 이 두 분의 의장도 같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리 인상 이후 거의 2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폭탄 맞은 식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아마 분명히 페드 의장, 그 다음에 페드의 이사회 멤버들도 상당히 놀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 원래 옐런과 베냉키는 그 상당히 말을 조심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좀 더비쉬한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더비쉬한 발언 나오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안정화에 이게 우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 가격, 골드의 가격,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두 가지 일정에 주목해야 된다. 특히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있을 전미경제협회의 파웰 의장의 스피치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장 기대하는 시간일 텐데요. 미국 현지 투자자 토마스 류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류 선생님은 그 제 카페, 상승미소의 카페에서 주니어란 필명으로 주니어의 미국 증시 코너를 거의 1년 가까이 운영해 주시고 있는데요. 상당히 통찰력 있는 글을 쓰셔서 제가 자주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분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녹음한 거니까요. 바로 연결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카페에서 주니어의 미국 증시 코너, 제가 항상 통찰력 있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부탁인데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인터뷰 해주시기로 선뜻 이렇게 양해해 주신 점, 그 점도 감사드릴게요.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제가 영광이죠. 예. 유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고요. 현재 리타이먼트 플래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즉, 은퇴 설계사. 그래서 보험, 연금, 부동산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리타이먼트 플래너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은퇴 생활자리 401k라 해서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쪽 분야에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시겠는데요? 그렇죠. 401k도 있고, 또, 어뉴이티도 있고, IRA도 있고, 여러 가지 은퇴 상품이 있어요. 예.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국 현지 투자자로서의 관점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지난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느끼시기는 어떠셨어요? 네, 증시는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이 롤러코스터 장이었는데, 증시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그 정도로 크다는 얘기죠. 이 주변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보면은 증시가 더 내려갈 것 같고, 또 현재 떨어진 증시 수준으로 봐서는 이게 바닥인 듯 싶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매수를 크게 내면은 증시가 잠시 이제 반등할 때 소위 말해서 포모라고 그러거든요. 예. 밴드웨건에 혼자 올라타지 못하고 기차가 혼자 그냥 따라갈까봐 그래서 달게 되는 사람. 또 기관에서는 또 셀링 앤 랠리에 상승할 때 팔아치우는 전략. 이게 맞물려갖고 그냥 정신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한국에서 느끼는 공포심을 비슷하게 미국 현지에서도 느끼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증시 참여자들은 오히려 사이드에서 구경하는 것이 좋지,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베팅하다가 잘못하면은 아주 만신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단 떨어지는 소낙피는 우산을 쓴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최근에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보다 트럼프 정치인 리스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정치인의 속성상 지지율에 신경을 쓸 텐데, 최근에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요즘 세게 밀어붙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본인이 반이민 정책에 강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전에서 공약에도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공약 상황이고, 또 이제 트럼프가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방법 중에서 예. 민주당하고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도의 정치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할 사람은 계속 지지하게 묶어두는 전략,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흐트러지지 않는 단단한 지지층. 그 지지층만 붙들어도 지난번 대선에서 승리했듯이 다음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원 내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사사건건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또 젊은 나이에 다른 핑계를 했지만은 하원 의장도 그만두고 이제 나갔는데, 트럼프 진영의 다음 대통령 선거 전략은 공화당 내 폴 라이언을 상대로 해서, 정치 싸움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다수당이 된 하원, 민주당의 지도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치공학이 끼어 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파월 의장, 그 다음에 문우신 총리까지 해고할 기세였다 한번 물러섰잖아요. 미국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트럼프의 공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작에 파월 의장을 좀 해고시켰으면 했는데 하여튼 지금 증시가 최악으로 이제 급락을 한 이 상태에서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손해볼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파월 의장을 해고시킬 만도 한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역사상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거니와 연방법 어디에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고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대요. 예. 그렇다고 안 된다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법적 자문을 많이 구했는가 본데 하여튼 그 참모들이 법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경제 파장으로도 이게 좋지 않다. 다음 대선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려갖고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물러선가 봅니다. 예. 그런데 연준 이야기 나왔으니 계속 가죠. 연준은 물론 당연히 미국의 부채, 회사채, 뭐 기업 부채 이런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트럼프하고 거의 각을 세우면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계속 팽창 중에 있거든요. 이런 호 시기를 틈타갖고 금리를 충분히 올려놓아야만 혹시나 나중에 경제 침체가 왔을 때 금리를 다시 내릴 만한 여지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 연준 금리가 5%, 6% 정도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그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그 시기에서도 경제 침체가 도래했을 때 연준은 급속하게 그 금리를 인하해갖고 경제 하강을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연준 금리가 2.5%인데 이것으로는 혹시나 경제 침체가 다시 왔을 때 금리를 내려갖고 막기는 좀 너무 그 공간의 여지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퍼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약간 좀 무리가 되더라도 미리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음으로 해갖고 그 유럽이나 일본에 예의해서 볼 때 그 뱅크하고 보험사들 그 금융기관들이 저금리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기반이 상당히 약해졌거든요. 예. 이것은 나라 전체 경제의 근본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갖고 이런 뱅크 시스템, 파이낸셜 시스템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저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또 미국 나라에서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이 저금리 때문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도 저금리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좋으니까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크레딧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업이나 나라에서까지도 돈을 쉽게 빌려줘갖고 결국 버블이 자꾸 생기니까 예. 연준에서는 미리 김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GE가 주가가 급락하고 이런 게 결국은 프랑스 알스톰 인수하려고 동원했던 레버리지론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아무리 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이 이 재무구조 때문에 부채 문제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무작정 계속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은 그 경제 그 흐름, 그러니까 현재 뭐 올해는 GDP가 3% 정도 확장했지만은 내년과 후년은 1.8% 혹은 2% 정도로 조금 낮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도 GDP가 팽창하는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눈치를 봐가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연준이 아무리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투자기관들 사이에서도 연준을 이제 비판하는 시각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도 금리를 작년 12월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제가 오늘 날짜로 페더럴 펀드 퓨처를 볼 때 2019년 내년에 연준이 금리 올릴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시가 바닥이기 때문에 투심에 의해서 지금 페더럴 펀드 퓨처가 그렇게 제로로 나와 있지만은 만일 증시가 작년 최고점 제자리로 만일 간다 그러면은 연준에게도 그만큼 더 용기가 날 거고 예상대로 2회 정도 금리를 인상할 걸로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페더럴 펀드 레이트 퓨처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무엇인지. 네,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국채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페더럴 연준 이자를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 그 자체도 상품이거든요. 페더럴 퓨처가 그 상품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립 가격이 설정되거든요. 예.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 금리를 현재 2.5%로 고정되게 보는 거죠. 내년 1년을. 아하.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금 가격이 따라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네. 금이 반응하는데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금도 같이 따라간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는 걸 볼 때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 퓨처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약간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CME 사이트라고요. 예. 시카고 선물시장 사이트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의 매일, 사실은 요즘 증시가 폭락하면은, 페더럴, 퓨처가 더, 내려가고, 퍼센테이지로 숫자가 이제 바뀌거든요. 예. 증시가 폭등하면은 퍼센테이지도 조금씩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증시 참여자들이 페더럴 펀드 퓨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투심이 살아나면은 연준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하고 연준도 페더럴 퓨처를 항상 보거든요. 보고 그것이 8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금리를 인상합니다. 보통 보면 80% 미만에서는 금리를 인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내년 2019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0%입니다, 지금. 야, 그렇다면 다음 주 5일, 제가 알기로는 5일 한국 시간 5일 새벽에 연준 파웰 의장과 그 다음에 옐렌 의장이 같이 나와서 무슨 기자회견 스피치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라도 약간 말투나 이런 단어 사용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증시가 워낙 많이 내려가갖고 아마 파월 의장 본인도 놀랬을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라든지 자산 축소 정책을 그래도 조금 더 누그러지게 다비시하게 암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그걸 거부했거든요. 예. 근데 거부한 정도가 너무 심해갖고 파월 의장도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된 스피치에서 좀 더 비둘기적인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저는 속마음은 그래도 증시가 만일 회복된다 그러면은 내년 금리 인상은 실시될 걸로 보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4회 금리 인상에서 3회로 단 1회만 지금 양보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연준의
금리 인상이 무슨 뭐 트럼프가 미워서 증시를 내리려고 뭐 이렇게 고의성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경제 침체를 대비해갖고 그 버퍼링을 조성해놓자 하는 그런 그 거시적인 그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얼마 이제 안 남아서 선생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네.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는 보면 뭐 2019년, 20년에 대폭락이 올 것이다. 대공황과 같은 충격이 올 것이다는 이런 비관론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미국 현지 투자자가 보는 입장에서 이 비관론, 대공황론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분위기는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 원인이 돼서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의 회사채 버블이나 이런 게 터져서 뭐 세계적인 대공황까지 아니더라도 미국의 주가 대폭락이 오지 않느냐, 이런 그 비관론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여기서 뭐 거의 매일 증시를 보고 또 경제를 피부로 느끼고 듣고 보고 한 그런 결과를 보면은 그것은 조금 더 좀 과장된 공포심 같고, 미국의 경제는 아직까지는 탄탄하고 뭐 어느 한 구석에서 리세션이 올 만한 징조도 안 보이고, 더구나 공황 같은 그런 거는 징조는 전혀 안 보입니다. 올해 지금 할러데이 시즌이지만은 지금 연말 할러데이 시즌 그 리테일 그 쇼핑 그 거래 금액도 사상 최고라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2007년,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미국 그 금융 시스템에서 많이 법적으로 손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 같은 뭐 과도한 파생 상품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뭐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매니저블하고, 더구나 그 트럼프가 그 기업 법인세 대폭 인하하고 그 텍스 할러데이를 실시하는 바람에 올해 한 해만 해외에 그 떠돌던 미국의 그 기업 자금들이 $1 트릴리언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미국의 파이낸셜 시스템을 엄청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채권왕 건들락 같은 그런 분들 얘기는 지금 현재는 미국 트럼프의 그 기업 법인세 대폭 하락이 까딱하면은 미국 국가 부채를 대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3, 4년 이후에는 미국으로 휴게하는 미국 기업들, 또 해외에 있는 타국의 그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하면은 그 텍스 할러데이 같은 캐시도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극복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각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2, 3년, 뭐 내년 아니면 후년에 공황 수준의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저는 그것은 좀 과장된 공포심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증시 1월 2일부터 시작되죠, 미국도. 그 증시 네. 일주일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해 첫 증시 5일이 그 1년의 그 증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그 SP500 인덱스를 볼 때 최저점이 2350이었거든요. 예. 저는 거기를 바닥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내년 첫 5일이 내년 1년의 증시 바로미터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내년 증시를 불안하게 보는 증시 투자자들이 아직도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내년 첫 5일이 증시가 조금 하락해갖고
다시 한번 2350을 찍고 쌍바닥을 만든 후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최고점이었던 2940, 거기까지는 하여튼 내년 중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거기까지는 상승하려고 봅니다. 예.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반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할 포인트도 좀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아까 미소님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예. 지난번 매티스 국방장관을 그냥 단칼에 해임시켜, 그것도 시리아에서 그냥 무방히 협의도 없이 철군을 결정했다든지, 이런 걸로 볼 때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그런 리스크를 더 과감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다음 대통령 선거 재선에 성공할 찬스가 높으면은 트럼프가 이성을 지킬 수 있는데, 만일 재선에서 힘들다고 싶으면은 예.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도 있고, 또 민주당과의 지금 장벽 쌓기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도 있는데, 이것이 하여튼 트럼프에게 하여튼 좋은 쪽으로 흘러서 트럼프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 내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내년 1월 그것이 가장 큰 아마 정치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3일이면 이제 미국 의회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 결과로. 네. 그러면 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 조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상하잖아요. 그걸 네. 미국 국민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의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겁니까? 대다수는 민주당을 지지하죠. 트럼프의 골수 지지자들은 되게 백인층에서도 좀 블루칼라, 이런 좀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민주당을 많이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데, 하여튼 트럼프가 사실은 사업가로서 이렇게 뭐랄까 착한 사업가는 아니었잖아요. 나라 법을 최대한 이용해갖고 부도냈다가 또 되살아나고 그런 것도 있고, 여자 관계도 있고, 하여튼 장사꾼이기 때문에 하여튼 술수에 아주 능란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인생사에서 저질렀던 모든 그런 잘못들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는 공화당이 다 막아줬거든요. 예. 이제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비리들이 낱낱이 이제 조사에 들어갈 거고, 뮬러 특검도 다 파헤칠 거고, 그래서 진짜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독립적인 헌법기관들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는 죄를 트럼프가 저지른 게 이제 밝혀진다고 그러면은 상원에서마저도 트럼프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설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진짜 미국의 정치 대폭락이라든가 경제 침체기가 온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발 트럼프한테 아무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죠, 예. 트럼프는 지금 현재 방향을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참 잘하고 있어요. 평생 기업인으로, 자기가 이제 쌓았던 경험도 있고, 세계를 바라보는 경제관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참 잘하는데, 하여튼 벼랑 끝 전술로 승리를 낚아채는 그런 기술이 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진짜
가슴 졸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가 근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걸 미국 네. 그 시민 여론은 지지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중국 때리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아. 왜 그러냐면은 특히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이 많이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또 미국이 희생을 치러가면서 중국을 키워놨는데 이제는 기술 도둑질도 하고 또 그것을 발판 삼아서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하게 됐고, 또 군사 기술도 그들이 빼가서 이제는 미국과 맞먹으려고 맞짱 뜨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 미국 국민들은 중국을 대단히 싫어하죠. 그런 차원에 그 오바마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많은 수모를 당하고 그랬었는데, 트럼프는 아주 시원하게 때려주니까 거기에서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 예.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나 공화당이 그 미국이 결코 그 세계 최강자 자리를 중국에 내주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이게 이번 1월에 단판에 끝날 수도 없고, 아마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될 수도 있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하여튼 중국이 계속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한은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예상한 20분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또 만나 뵙겠습니다. 유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저한테 미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미국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메일들이 가끔 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네. 미국 현지에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오늘 네. 제가 유 선생님께 상담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물론이죠. 제가 하여튼 알고 있는 한 상식 안에서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 목표는 은퇴 자금을 풍부하게 마련하는 거. 그런데 제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퇴를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유 선생님,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잘 들으셨죠?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과 매주 토요일 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꼈던 거, 그 다음에 현재 한국에서는 피부로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인터뷰,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더 선명한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기대와 함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Federal Fund Rate Futures, 시카고 선물거래소는 아실 겁니다. 영어로는 CM입니다. 가끔 LPGA 골프 선수 보면 모자에 CM이 있는 그 로고 있잖아요. 그게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후원하는 선수들인데요. Federal Fund Rate Futures라고,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는 비트코인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페드가 금리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일종의 배팅하는 상품까지 있습니다. 그 상품 이름이 Federal Fund Rate Futures인데요. 화면에 보고 계신 게요. 위에 빨간 줄 있죠? 2019년 내년 12월 11일에 열릴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배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팅한 사람의 78.5%가 밑에 빨간 박스 보이죠? 2.5% 현재 금리입니다. 즉 내년 1월이 아니라 내년 12월 11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현재와 똑같다. 그 얘기는 뭡니까? 2019년 내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배팅하고 있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 보셨죠? 인터뷰 내용처럼 이거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해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주식시장도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는 트럼프 파웰 의장의 미팅, 1월 5일에 있을 한국 시간이죠. 1월 5일 새벽에 있을 파웰 의장의 전미경제협회에서 스피치, 이걸 주목해 볼 만한 충분한 경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토마스 류 선생님, 미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전체 시청자의 9%가 미국에 계시거든요. 미국 증시나 미국의 뭐 자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보면 그 이메일 주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미소의 위클리 금융 브리핑, 금융시장 브리핑 첫 번째 시간이어서 약간 좀 덜렁댈 수도 있고요. 약간 미숙했을 수도 있었는데 처음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번 내주 일요일에는 좀 더 알차고 아주 내용 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그러니까 2018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성원, 격려, 칭찬, 인정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년에도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나아지는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내년에 뵐게요.